자, 그 22페이지에 제일 밑에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제 끌이는 아닌데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정립하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라. 자, 중개행인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 요 문장이 과거에 판례의 입장을 묻는 지문으로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틀린 답항으로 자격시험에 19회, 20회, 21회에 출제된 바가 있거든. 왜 틀렸느냐? 우리가 위에서 봤다시피 중개인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잖아. 맞죠? 근데 이 판례는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인의 판단 기준인데,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는 중개인의 공통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 출제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항에서 출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화시켜서 출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출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게거든요.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의 개념보다 좁게 해석할 필요 없다 이리 나왔잖아. 그러면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이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30조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라라는 취지의 판례지, 모든 조문에 있는 중개행위의 개념을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라 취지의 판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제가 교재에 수험서에다가 안 적으려고 하다가 적어놔야 뭐다. 출제하러 올래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만약에 참고하다가 이걸 딱 보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중개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 판례의 입장을 시험 문제 낼 때 알겠어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주제로 한정시켜가 시험 지문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쳐. 알겠어요? 자꾸 지적해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23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용어가 중개업이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줄이 바로 법조문이잖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칠판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뭐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뭐를 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리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막 6줄 적어놨잖아. 잘 봐봐요.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11회 때인가 13회 때쯤인가 기출된 지문이 되게 길었어. 되게 길었다고. 거의 3줄 가까이 나왔는데 3줄을 넘었었을 거야 아마. 자, 봐봐. 여기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노?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 문장은 무슨 단어의 정의다? 중개업이라는 단어의 정의잖아요. 중개업. 그래서 중개업이라 하면 이기 때문에. 근데 요 뭐가 들어가 있다? 중개가 들어가 있어. 자, 요 자리에 중개라는 두 글자 지압하고 뭘 집어넣을까요? 봐봐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알겠어요? 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요 두 글자의 개념이 이거잖아. 잠깐 바꿔 읽어볼게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병행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도 중개업의 개념 맞다? 맞잖아. 알겠어요? 이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문장도 길어서 부담스럽지만은
내가 외웠는 중개업의 개념은 짧았다 길었다. 짧았는데 왜 이리 기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길게 정의 내릴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게 이렇게 하면 출제된 바가 있어. 그래서 그 밑에 글이 적어놓은 게야. 연결, 이를 문장 구조로 보면은 중개와 업의 결함임을 알 수 있다 이래가지고 따라서 중개업의 개념은 중개의 개념과 포함하여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3조 기간 중개의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나 매매 경험자 그 밖의 권리 득실 비용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나왔잖아. 그렇지? 길죠? 그렇지? 자, 그 다음 어찌됐든 간에 이 중개업의 개념을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중개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1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첫 번째 줄 끝에 무슨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중개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고 줄 끊으면 돼요. 중개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라. 여기서 꼭 깨닫고 갑시다. 그렇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하는 말인데 중개 계약이 존재한다 하면 의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야. 의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뭘 깨닫고가느냐? 그러면 이분이 의뢰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무슨 계약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 중개 계약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의뢰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의뢰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중개 보수는 누구한테 받아요? 의뢰인한테 받는 거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의뢰인이냐 아니냐는 뭐 갖고 판단한다 그랬는데 방금 중개계약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판단한다는 거잖아. 알겠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던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뭐다? 신분이 의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개계약을 일반이든 전속이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의뢰인이다 의뢰인 아니다? 의뢰인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로 아마 위반이 되는 거지.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로 해도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뒤에서 일반 중개계약 이런 거 있었잖아.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합시다라고 요청해도 의뢰인이 개업공인 요청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절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절하면은 구두로 일반 중개계약 체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구두든 서면이든 뭐했든 간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신분이 뭐가 되는 거다?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거다. 의뢰인이 되는 거다. 의뢰인. 그러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법제 33조에서 이걸 공부했죠. 검증일을 공부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그런 공부했다. 누구와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누구와는 거래하지 말아라? 의뢰인과는 거래하지 마라. 그럼 의뢰인이 아닌 자와는 거래도 검증이가 아니잖아. 그럼 의뢰인이냐 아니냐는 뭐 갖고 판단한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마라 하는 검증이 강의할 때 이 사례 이야기했잖아. 매도인이 중개 보수를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교차로에다가 뭐 매물 광고를 내는데 주인 직접 거래, 부동산 절대 사절 하면서 문구 넣어가 광고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그 광고를 누가 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고 집 팔라고 내놓으셨네요 한다 이 말이지. 그 집을 내가 살게요 하는 거야.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매수한대. 그러면 그 매물 광고를 교차로에 낸 사람이 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한 사실 있나? 매도 의뢰한 사실 있나? 없으니까 의뢰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매수를 해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검증이가 아니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다? 의뢰인이라고 부르는 거다. 꼭 인식하고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됐습니까? 자,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봐봐요.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이 누구라요? 또 파는 사람 같아.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매도인이 누구냐면 매매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예요. 매매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권리를 뭐다? 이전하는 자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가 바로 매도인이다. 자, 막말 봐봐요. 사장님이 집을 팔고자 해요. 그럼 지금 매도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매도했어요? 안 했어요. 매도인 아니야. 그럼 매도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뭐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안 찍었다? 어? 찍었어. 매도인 난에 찍고 저는 매수인 난에 찍었어. 그럼 그때 찍고 나면 이분은 뭐라가 되는 거다? 매도인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도장 찍기 전에는 뭐다? 매도인이 아니야. 매도의 의사를 갖고 있는. 그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뭐한다? 뭐 하는 거지? 매도인란에 여러분 이름이 딱 도장 찍으면 뭐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민법상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정확하게 구별돼야 돼. 때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중개계약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 중개계약 체결한 그 시점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자꾸 이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거 봐봐요.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나 안 되나? 결혼하면. 그렇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럼 남편일 뿐이야. 아버지로서 신분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자기도 이제 결혼해놓고 나도 이제 아버지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제 아버지 됐다 해야 된다? 애를 출산하면 뭐다?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소리인지. 그럼 봐봐요. 이제 애를 출산하고 나면은 남편의 신분도 가지고 있고 뭐 아버지의 신분도 갖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로서의 뭐다? 권리 의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출산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만 남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만 행사할 뿐이야.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참 이 신분을 하는 걸 잘 구별해야 돼요. 대통령 봐봐요.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만 뭐다?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지.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나오면 대통령이고 대통령 아이가? 대통령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일반 국민하고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똑같아요. 알겠어요?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데 그분들은 볼 게네 뭐다? 경호원들이 옆에 붙어가 막 경호를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해주더라. 공짜로. 공짜로. 근데 나는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다 없더라? 없더라. 내가 경호원 붙이려고 하면 내 돈 주고 사야 돼. 근데 그분들은 왜 공짜로 경호를 해줄까? 자,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있어 없어요?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지? 그럼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법의 예우를 받아서 그런 거야. 우리는 뭐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의 예우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으니까 경호받고 싶으면 돈 주고 살아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신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여기서 또 따져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중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누구뿐만 아니라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동그라미 치고 거래에 관한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 수임인 등도 포함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임인이 있어. 알겠어요? 있죠? 자, 잘 봐요.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 봐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가 뭐 한다?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누구다? 이 사람도 누구다? 중개의뢰인이다. 이 사람도 뭐다? 중개의뢰인이다. 이 사람도 뭐? 중개의뢰인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잠깐만, 여기 제일 쉬운 사례가 될 거야. 수임인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민법에서 대리는 공부하지만 위임계약은 공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대리로 설명하면서. 자, 본인이 있잖아? 본인이 있고 뭐? 대리인이 있잖아? 이 본인이 소유자라 합시다.
집의 소유자다. 근데 이 사람이 집을 팔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갖고 있는데 되게 바빠. 바빠가 요 사람한테 뭐다? 어이? 대리권을 수여한다,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람은 매도 대리인 아닙니까? 맞죠? 이 매도 대리인이 어느 사무실에 찾아온다? 기업의 사무실에 찾아와. 그래가 무슨 계약 체결한다? 중개계약 체결한다. 집을 팔락하니까 뭐다? 알선해달라고 중개를 하겠죠? 하는데 요 사람이 고집고만 내가 살게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누구와 계약해요? 대리인과 계약하죠? 대리인도 누구에 들어간다? 중개의뢰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중개의뢰인과 직접 계약했나 안 했나? 했잖아. 금지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했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의뢰인에 보면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리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리인과 뭐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나 안 했나? 했어. 그래서 금지행위가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다 이런 데 응용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도 중개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임인도 중개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봐요. 요 대리인이 이제 집을 팔려고 중개를 했잖아? 근데 지가 직접 안 사. 직접 사면은, 알았어요. 금지행위가 성립되지? 지금 안 사고, 요 사람이 뭐다? 매수인을 소개가 이 사람하고 매매계약 체결한다는다? 매매계약 체결해. 그러면 거래가 성사됐나 안 됐나? 됐죠?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보수를 요 사람한테 대리인한테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 들어가니까?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중개보수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 대리인한테 내놔라 하는 거야. 대리인한테. 알겠습니까? 대리인한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사람한테 중개보수 내놔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내놔라 할 수도 있구나. 본인한테 내놔라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건 왜 그래요? 대리의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되니까?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그건 민법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놔라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거다.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양갈로 이번에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 그래서 두 줄을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으로 한 거래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무슨 행위이기는 하나, 중개 행위이기는 하나,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중개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알았어요? 이해됐으면 이것도 다 인식하고 지나가야 돼. 중개행위이기는 하나 중개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중개라는 두 글자와 중개업이라는 세 글자는 구별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글을 쓰다 보면은 알겠습니까? 필자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다른 책을 보면은. 저도 한 번씩 말할 때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봐봐요.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한 자는 알겠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다? 3천만 원 이하의 뭐다? 벌금형에 처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왜 X입니까? 그렇지. 요 중개행위일 뿐이지 업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들 많다? 많아요. 알겠어요? 정확도가 떨어진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등록으로 중개행위를 했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말은 부적절한 거예요, 표현이. 그래도 그런 식의 글 쓰는 책들 많아.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수험시에서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 알겠어요? 실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가 오러내잖아? 이렇게 오러내잖아, 출제위원이. 그러면 이의 신청한다는다. 당장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의 신청하느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라는 용어와 중개업이라는 용어는
엄격히 구별을 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48조 규정에 따르면은 무등록 중개 행위가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문은 뭐다?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면서 이의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럽시다. 교수님 법이나 개념을 이거는 계속 반복되기를 하는. 그래서 양갈로 3번 공부합니다. 양갈로 3번 중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업으로 하여야 된다. 업이라 하면 줄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거 줄 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일단 업이 될 수 있고 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 해야 업이 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또 뭐 업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가 또 이런 판례가 있네.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이 줄 거놨죠? 읽어봐요. 알선 중개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아니옵니다.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나 횟수나 기간이나 모습 등 자, 줄 거예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 그거 줄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은 알겠어요? 업이냐 업 아니냐의 문제는 횟수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까? 다른 사정도 고려합니까? 다른 사정도 고려해야 된다. 횟수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라. 행위의 동기, 결과, 목적, 모습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공부하기 전이라면 업이냐 업 아니냐는 횟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뭐다 7, 8번씩 막 하면 그게 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우리 판례의 입장을 보니까 횟수만 갖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면 단 1회만 행한 행위라도 겉으로 보면 한 번만 행한 행위라도 앞으로 반복 계속할 전제하에서 의도하에서 중개를 했다라면은 그것도 뭐다 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렇게 사례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도박죄 하는 거 있죠? 도박죄 상습 도박하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상습 도박하면은 딱 여러분들이 바로 듣는 순간에 도박을 한 번 했다 여러 번 했다 여러 번 해야 상습 도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잖아. 아닙니다. 한 번 해도 뭐 상습 도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강간 이런 것도 상습 강간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성범죄도. 자, 옛날에 내가 강간을 저질러 가지고 형사처벌 받았어요. 전과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뭐다 조신하게 살았어. 살았는데 5년 뒤에 또 강간을 저질렀어. 몇 번 했노? 한 번 했잖아요. 옛날 건 처벌 받았잖아. 옛날 건 처벌 받았고 5년 뒤에 또 한 번 했는데 뭐다 적발됐어요. 몇 번 했노? 한 번 했잖아. 상습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뭐 습관적인 습벽이 범죄의 실현을 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그거는 상습범죄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꼭 여러 번을 해야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 중개업도 알겠어요? 꼭 여러 번을 해야만이 뭐다?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한 행위라도 앞으로 반복 계속할 의도하에서 행한 행위라면은 그것도 뭐다? 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다라는 게야. 이런 판례를 전제놓고 보면.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7번째 줄에 가봐요. 예를 들어 하는 말이 있잖아. 개업 후 처음 행한 중개인은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한 번 했잖아. 그러나 무슨 성이 인정되어? 잠재적 계속성이 인정되어 중개업에 해당하여 한다. 또한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는 객관적으로 영업의 표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1회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라는 소리입니다. 횟수만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또 강의하면은 뭐다? 느낌이 탁 들어와요. 근데 실무로 갑니다. 실무로 가면은 횟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횟수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런 말 나오죠.
행위의 동기와 목적 이런 말이 나오지. 그렇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하잖아. 그럼 횟수를 한 번 했는 사람과 횟수를 여러 번 했는 사람의 행위의 동기와 결과 이런 것들을 뭐다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거든. 그래서 실무로 가면은 횟수가 업이냐 업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뭐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면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 반드시 횟수만 갖고 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논리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 알았어요. 10번째 줄쯤에 가면은 아까 읽었던 뒷부분에 또한 중개업을 무슨 영업으로 하였느냐, 주된 영업으로 하였느냐, 부수적인 영업으로 하였는가 여부는 중개업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논리라. 자, 논리를 가지고 사례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칠판 봅니다. 알았어요. 주된 영업으로 했느냐 부수적인 영업으로 했느냐 이거는 중개업이냐 아니냐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 말은 부수적인 영업으로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그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판례 2개가 소개되어 있을 건데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깨달으면 끝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방금 주업이냐 부업이냐 그거는 업이냐 아니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부업으로 해도 업이다 말이다. 업이다라는 그 논리를 갖고 확률한 거예요. 자, 봐봐요. A와 B가 그래서요. 거래를 하는데 무슨 거래를 하느냐?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합니다. 알겠어요? 금전 소비대차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한다.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왜?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된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금전 소비대차 알선을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이 갑은 금전 소비대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야.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본업이 거기다 말이야. 그런데 부수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뭐는 설정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도 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본업은 이기고 부업이 뭐다? 이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업도 중개업 맞잖아? 근데 이 갑이 등록을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라는 게야.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대상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금전 소비대차가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하는 걸 갖다가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부수적으로 뭐 했다? 부수적으로. 응?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해도 그것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등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다.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따라서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라는 것도 공인중개사법 2조 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이 무슨 알선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그것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응?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 똑같은 취지의 판례잖아. 사례가 달랐을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특정되거나 거래 유형이 특정되더라도 자, 이것도 또 깨닫고 지나가면 돼요.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특정되거나 거래 유형이 특정되더라도 하나하나씩 사례 들어봅시다.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특정된다 하는 말은 내가 중개사무소 오픈해가 중개업을 하는데 알겠어요? 등록해가 중개업을 하는데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토지만 중개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중개대상물은 토지 말고도 건축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있잖아. 그런데 건축물이나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사무실은 뭐만 중개한다? 토지만 중개한다. 그것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거래 유형이 특정되더라도 중개업이 된다 하는 말은 우리 사무실은 뭐다? 매매 거래만 중개한다 이 말이야.
임대차 거래는 우리 사무실에서 중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봐봐요. 시험 지문에 요렇게 낼 때하고 요렇게 낼 때하고 비교를 해봐요.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한번 비교해봐. 근데 비교해보면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출제 의도는 똑같은 건데 어느 것이 쉽고 어려운지 한번 비교해봐. 토지만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엑스. 오죠. 맞죠? 자, 그 다음 지문 하나. 그러세요. 중개 대상물이 특정되더라도, 알겠어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어느 쪽이 문장이 더 어려워? 뒤에 게 더 어렵잖아.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 출제 의도는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사례로 물어보니까 뭐다? 여러분들이 문장 읽기만 읽어도 무슨 소린갑다 싶어가 알아듣기가 쉬워가지고 판단하는데 뒤에 문장은 알았어요. 아예 하여튼 큰 기준으로서 문장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놔버렸잖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글 쓸 때도 보면요. 쉽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어렵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 내용은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쉽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쓰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출제위원들도 출제할 때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걸 원래는 쉬운 표현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어려운 표현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운이다. 알겠어요? 운이다. 한번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알겠어요? 논문들을 많이 읽잖아요. 단편 논문들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이런 무슨 고찰, 연구하면 논문들 많이 읽어보잖아. 읽어보면은 어떤 교수님이 쓴 논문은 참 뭐다 읽기가 편해. 알겠어요? 읽기가 편한데 어떤 교수님 쓴 논문은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쓴 글 같기는 같은데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글이 있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과연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거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알겠어요? 때에 따라서. 그렇죠? 알겠어요? 때에 따라서. 전문가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조금 표현이 뭐 어렵게 글을 쓰더라도 다 소화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 표현을 어렵게 써버리면 뭐 알아듣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게 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인한데 별표.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별표입니다. 첫 번째 줄은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놨죠?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도 보면 돼. 자, 봐봐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읽는데,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잖아? 개업공인중개사는 걔가 어쩌고저쩌고 해가 오냐, 있으냐 묻잖아? 그러면 요 사람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서 바꿔서 생각해봐도 돼요. 뭐 한 자는 등록한 자는 이렇게 바꿔 읽어도 돼. 등록한 자는 이렇게 바꿔 읽어도 돼.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된다? 응? 자, 밑에 읽어보고 오른쪽 표로 가겠습니다. 224페이지에는 줄 건 없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그거는 이미 앞에서 공인중개사의 개념은 자격 취득한 사람 말한다 했잖아.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앞에 공인중개사인 하는 글자가 붙어도 뒤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등록한 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 취득하는 거하고 등록하는 거는 구별해야 한다. 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구별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공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까지 해야 개업공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내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나, 자, 이런 거는 제 교재의 특징이죠. 특수법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교재에서는 사례 몇 회 따르기로 한다. 1회 따르기로 한다라는 거야. 다른 교재들은 특수법인도 막 개업공인중개사로 분류하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까 특수법인 하는 용어 있잖아. 지금 처음 나왔는데 특수법인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지역농협동조합하고 지역산림조합 이런 거 있죠?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에는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아까 뭐라고 부른다 했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불러. 알겠어요? 그런데 이 특수법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왜? 봐봐요. 지역농협동조합이 뭐 자격증 땄나? 자격증도 없잖아. 그 지점장이 뭐다? 조합장이 자격증이 있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동조합이, 알겠어요? 지역농협동조합이 등록까지 했나? 안 했잖아. 알겠어요? 아까 산림조합도 산업단지관리인데 등록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갖다 붙이는 거다? 등록한 자한테 갖다 붙이는 거잖아. 근데 이 특수법인들은 다 등록도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격증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납득이 가도, 알겠어요? 납득이 가도. 이걸 어떻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로 보노,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 1을 따르기로 한다라는 거야. 사례 1이 어떻게 구분해놨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 그걸 동그라미 지나놓고, 표에 있잖아, 표에. 그 다음 밑에 칸에 보면 어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걸 소위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용어까지는 우리가 납득해 주자,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구분해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은 어느 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위주로 많이 낸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 위에 거 3종류 있잖아. 그걸 전제로 많이 내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시험 출제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몇 종류로 생각한다? 3종류로 생각해야 돼. 어느 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 3종류로 생각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떠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출제위원이 농협을 물어보고 싶잖아? 산림조합을 물어보고 싶잖아? 산업단지관리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를 물어보고 싶으면은 이 글자 안 써. 안 쓰고 뭐라고 쓰느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산림조합은 이렇게 써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한테 쓰지는 않아. 시험 문제도 보면.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뭐? 표를 보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뭐?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또 등록했나 안 했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등록한 것이나 마찬가지 취급받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꼬리표 붙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명칭은 안 맞지. 자,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붙여주는 건 맞는데 자격증이 있나 없나?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 개업공인중개사 꼬리표 붙여주는 게 적절 부적절? 부적절. 그래서 아마 용어를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제 생각이야. 알겠어요? 오히려 저는 옛날에 그 중개인가는 3글자 용어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무엇이 됐든 간 현재 법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씁니다. 용어를. 알겠어요? 언제부터 영업하는 사람이다? 옳지. 복덕방 시절부터 이렇게 하면 돼.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양갈로 1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몇 가지? 3가지 돼 있어. 그 반갈로 3번에 법제 76385 부칙하는 거 있죠? 법제 76385 가는 것까지는 안 외워도 좋아요. 근데 그냥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표현은 익혀야 됩니다. 76385까지는 안 써도 좋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76385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맞는데 이 사람이 폐업신고 내뿐 뭐야? 폐업신고 내뿐 마. 폐업신고 내고 난 다음에 다시 중개업하고 싶으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새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득권을 상실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격증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따고 싶다 안 따고 싶다? 따면은 무슨 신분으로 바꾸면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법인 설립회가 법인의 대표자가 돼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거 따고 싶다 안 따고 싶다? 따고 싶은데 따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돈 벌기도 바빠가지고. 알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 돈 벌 때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만약에 등록 취소감이 적발됐어요.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봐.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등록 취소돼버리면은, 아시죠? 중개 뭐 하죠? 몇 년간 뭐 합니까? 에이, 3년간 뭐 하는 거야? 3년간. 왜? 우리 결격사유의 12가지 중에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돼 있잖아. 그럼 등록 취소됐구만 3년간은 중개와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 3년 동안 열심히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3년 뒤에 자격시험에 응시한다는다? 3년 뒤에 응시할 필요 없어요. 등록 취소 당하자마자 바로 자격시험에 응시된다는다? 됩니다. 시험의 결격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자격증 땄어. 첫 해에 바로 따붙어. 3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따붙어.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몇 년 지나야 써먹는다? 3년 지나야 써먹는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 써먹지도 못할 자격증 첫 해에 바로 딸 필요 있나? 없지 뭐. 한 3년 동안 여유 잡고 공부하면 돼. 그분들은. 알겠습니까? 같은 뜻이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읽을 때는 등록한 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거꾸로 뭐 등록한 자는 이렇게 읽으면 된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D페이지로 갑니다. D페이지에 가면 보충학습이 되어 있죠? 별표 해놨습니다. 별표. 근데 그 두 줄을 한번 읽어봐요. 두 줄. 중개인도 해놨는데 이 중개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앞으로 쓴다?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냥 간단하게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옛날 용어인. 공인중개사법 법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칙 규정에 따른 뭐를 받는다? 제한을 받는다. 제한 동그라미 치놓습니다. 그럼 번호가 몇 개 적혀져 있노? 3개 적혀져 있죠? 그럼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가리키는 이 중개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은 받는데 몇 가지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다. 3가지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제한을 받으니까 특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례라고 할 수 있는 거라. 중개인에 대한 특례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3가지가 있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1번 한번 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국세증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맨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7번 봅니다. 14조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어를 1이 시작하잖아? 1이 시작하면 몇 명이 다 들어가노? 3명이 다 들어가는 거다. 3명이 다 들어가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경매 업무 할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있다는 소리잖아. 지금은 14조 2항만 놓고 보면은 있다는 소리잖아. 있다는 소리인데 부칙에 76385 2005년도 7월 29일 부칙제 6조 2항에서는 이 중개인은 1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14조 2항의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는 글자 있잖아. 여기는 원래는 3명 다 들어가는 거잖아. 다 들어가는데 결국 부칙제 6조 2항 때문에 누구는 빼고 가리키는 거다.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빼고 가리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칠판에다 적어가면서 해야 확실히 인식이 됩니다. 칠판 봐봐요. 우리가 법이 있잖아. 법인데 14조 2항이라는 게 있다. 14조 2항. 그 다음에 이게 본문인데 저 어디 가면 부칙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부칙제 6조 2항에 있는 거예요. 6조 2항에. 자, 여기에 문장이 뭐로 돼 있다? 주어가 뭐로 돼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돼 있잖아.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경매 행위를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그럼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부칙도 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있는 거잖아. 있는데 조문 뒤에 가다 보니까 요는 14조 2항의 규정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중개인은 뭐 동항하는 거는 14조 2항이잖아. 14조 2항의 업무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딱 돼 있으니까 잘 봐요. 이게 이제 체계적 해석이라는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조문도 있고 이 조문도 있잖아. 부칙이지만은 그러죠? 이 부칙 6조 2항을 고려하면 요 14조 2항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를 제외한 의미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출제위원이 자칫 잘못 실수하면 이의신청도 당합니다. 이의신청해도 이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은데 뭐냐면 요 문장 그대로 시험 지문 냈어. 14조 2항 법조문을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시험 지문 냈어. 옵니까? X입니까? 법조문을 그대로 뺏기가 냈어. 옵니까? X입니까? O로 내겠지. O로 내겠지. 그런데 수험생이 이의신청 한다. 합니다. 여기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를 제외하지 않느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을 제외하지 않느냐? 나는 공부할 때 그리 공부했다. 그러면 요 옆에다 관로해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라고 써줘야 된다, 안 써줘야 된다? 써줘야 이게 오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안 써줬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라고 봐도 하면서 복수 정답 시키다. 이의신청하는 사람 나옵니다. 안 받아줘요. 왜? 공부할 때부터 14조 2항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관로를 안 적어줘도 제외한다라고 안 적어줘도 누구를 제외한 것으로 공부해야 된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 개념으로 공부를 했어야 정상적인 수험생이다라는 소리다.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거 안 받아줘요. 근데 친절한 출제위원은 써준다, 안 써준다? 요다가. 법조문에도 없지만은 관로해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라고 써줘요. 친절한 출제. 그 사람은 친절하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의신청 당하기 싫어가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안 귀찮거든. 알겠습니까? 이런 게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동그라미 2번 봐봐요. 18조 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여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서 주어가 돼 있잖아. 당연히 부칙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우리 부칙 제6조 4항과 5항에서는 중개인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뭔다? 뭐하고? 또 5항에 보면은 아시죠? 중개인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더라. 부칙에. 부칙 6조 3항과 5항에. 그러면 18조 1항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마찬가지 누구를 제외한 개념이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을 제외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무소 명칭을 표시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 뭐하니까 무슨 문자만 사용 뭐하는구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사용 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또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업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몇 종류는? 3종류는 업무지역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부칙에 가보니까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즉 소위 중개인만큼은 업무지역을 특별히 제한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라는 거야. 하더라라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중개인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중개인이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놨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칙 규정에 따르면은 이 중개인도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본문에는 업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봐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누구만 제한을 하고 있구나. 중개인만. 어디에서? 그것도 부칙에서. 알겠어요? 법조문의 본문에서 1조부터 51조 본문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 뭐 중개는 부칙에서 업무지역을 그리 제한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부칙도 법이다, 법 아니다? 법이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봐봐요. 시험 지문 낼 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글을 쓰잖아.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글 쓰면 몇 명이 다 들어가노? 3명이 다 들어가지. 3명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OX. X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출제위원이 모든이라고 딱 적어준 거는 바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칙 규정에 따라서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 사실을 수험생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뭐라고 쓴 거다? 모든이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럼 모든이라고 쓰는 게 쉽겠나? 이렇게 쓰는 게 쉽겠네. 봐봐요. 에?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X라.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 두 사람이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제한 받잖아. 근데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면 두 사람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 되거든. 그 업무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면 뭐 틀린 거예요. 그렇지. 부칙이나 단이나 같은 게는 단이 뭐고? 아니지. 아,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 봐봐요. 이걸 또 이제 어려워 하는데, 그렇지. 법이라,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본문 규정이, 아까 본문 규정 가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부칙 규정 가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조부터 51조까지 쭉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 뒤에 부칙해가 또 1조, 2조, 3조, 4조, 6조 하면 쭉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칙이 뭐냐를 지금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럼 이 부칙 규정을 왜 만들었냐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법은 만들었으면 1조부터 51조인지 뭐 100조든지 우리 만들었으면은 시행일이 정해져야 되나 안 정해져야 되나? 이 법을 만들었으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는 말 정해야 되나 안 정해야 되나? 정해야 되잖아. 시행일. 그걸 효력 발생일 이렇게 해도 돼요. 시행일을 어디에서 정한다? 부칙에서 정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 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든지. 공포 즉시 효력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적든지. 알겠어요? 그걸 법의 효력 발생 시점을 어디에다 정한다? 부칙에다 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또 부칙에는 뭘 정하냐면 이런 걸 적어요. 경과 조치, 경과 규정 이런 것들을 적어놔. 이 경과 규정하는 건 뭐냐면은 법은 만들어지고 개정된다 아닙니까? 그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알겠어요? 종전의 상황과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달라질 때 기득권자들을 뭐다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소개영업법을 60년대 70년대 시행하다가 80년대 초반에 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대체 입법을 하면서 종전법인 소개영업법에서 복덕방 영업하시던 분들을 뭐다 계속해서 복덕방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해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중개업의 허가를 받도록 법을 규제를 해봤거든. 그러면 복덕방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안 따면 그러면 중개업 뭐 하느냐? 복덕방 영업 뭐 하느냐? 그건 기득권 침해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과 규정에다가 아까 읽어봤잖아. 부칙의 경과 규정에다 뭘 준다? 종전법인 소개영업법에 따라 소개영업 신고를 한 자는 새로 만들어진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 조치를 두는 거야. 그러면 자격증도 안 땄는데도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받는다라는 이런 걸 경과 조치라 그거든. 주로 시행이라고 법의 시행이라고 뭐 경과 조치 이런 것들을 뭐다 부칙에다 다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부칙 규정도 본문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본문 규정에 법제 14조 2항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정해놨지만은 부칙에 보니까 뭐다 자격증이 없이 기득권 인정받아가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본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한들 알겠어요? 무슨 업무는 뭐 한다? 경공매 업무는 뭐 한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칙에다 다 두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도 부칙을 함께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26페이지 양갈로 2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일어났잖아. 몇 가지였어요? 네 가지인데 3+1로 표시해놨죠. 세 번째 줄에 3+1. 왜 3이고 왜 1인지는 아까 설명했죠? 등록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강학상 무슨 법인가 구별하기 위해 중개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통상 무슨 법인이라 칭한다? 특수법인이라 칭한다라는 거야. 그럼 중개법인은 어느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알겠습니까? 아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을 뭐다? 우리는 중개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러면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때도 어느 법의 적용을 다 받아야 되는 건 맞다.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 규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뭐다 먼저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특별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개별법에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등록 규정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면은 알겠어요? 다만 내가 특수법인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따로 두고 규정 두고 있는 것이 결국 등록 규정 적용 안 한다라는 그것만 두고 있지 보정 설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보정 설정은 어느 법에 따라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다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사례를 들어놨네. 공인중개사법 제9조 구조규정은 등록규정입니다.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을 별도 등록 없이도 할 수는 있지만 왜?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어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다 따라야 된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다 따라야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의 적용 순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 이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행할 때는 제일 먼저 무슨 법부터 적용? 농협협동조합법. 농협협동조합의 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헌결이 있는 부분은 뭐? 상법.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뭐? 민법. 이런 순으로 적용해.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마찬가지야.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중개업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거기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다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다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도 규정이 없는 부분은 뭐? 상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민법 이런 순으로 똑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 판례에 변호사 하는 다례가 나왔죠? 자, 우리 머리 굴립니다. 이 공부 안 했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뿌이고? 4가지 뿌였잖아. 거기에 변호사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 자, 그러면 시험 지문. 변호사는 다른 법률의, 즉 변호사법이라는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거기 O야. 알겠어요? O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모 변호사가 뭐 중개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걔가 지금 문제가 불거져가 끝나붙잖아. 알겠어요? 작년 연말에 뭐다? 2심에서 유죄 판결 나와가 뭐 벌금 500만 원 선고됐잖아. 그 변호사한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호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잖아. 않으니까 이 변호사도 이제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어느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등록한 적이 있다 없다? 없이 중개업했지 않느냐? 그럼 무슨 중개업한 거다? 무등록 중개업한 거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한 것이 유죄가 인정돼가 벌금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심에서는 무죄 판결 나왔거든? 그럼 1심에서는 뭐다? 무죄 판결 나온 게 무죄 판결 나온 게 변호사는 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봤느냐?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게 오해하면 안 돼. 1심 판결이 무죄 나온 거는. 1심 판결이 무죄 나온 거는 이 변호사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서 뭐다? 무죄 판결 나온 게 아니고 알겠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기소가 됐어. 불구분리 원칙. 검사가 공소 제기한 거는 무슨 중개업했다? 무등록 중개업했다라는 혐의로 처벌해 주시오라고 기소를 했거든? 무슨 말이죠? 공소장이 기된 거는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면 되잖아.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 아세요? 불구분리 원칙에 고한 사람이 중개협회에서 고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했지. 검사가. 형사재판은 항상 뭐다? 누가 고하는 거다? 검사가 고하는 거예요. 검사가 법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심리가 판사해 보니까 변호사법이 할 수 있더라. 그 근거로 해서 무죄가 아닙니까? 그리 뭐합니다. 그러니까 불구분리라잖아. 기소장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할 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검사는 공소장에 뭐다? 이 변호사는 무등록 중개업을 했습니다라고 기소한 거예요. 그럼 판사는 뭐만 판단하면 되노?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했나 안 했나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무등록이다 하는 거는 명백히 드러났어요. 등록한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나 안 했나 요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개업을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더라. 봐봐요. 그래서 또 등장한 게 중개와 뭐 중개업인 거야. 알겠습니까? 중개업이 되려고 하면 보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받은 보수 99만 원은 99만 원. 변호사가 피고인 아닙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다? 내가 받은 그 99만 원은 변호사인 내가 받은 그 99만 원은 중개 보수를 받은 게 아니고 자문료 받았다. 자문료. 그래서 내가 중개 보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뭐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판결 취지에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형사재판은 철저히 증거재판주의잖아요. 그 증거가 불충분하면 뭐다? 유죄 판결한다 뭐한다? 뭐한다? 심정만 갖고는 유죄 판결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뭐다? 그 자문료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문료는 뭐다? 중갱이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보는 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유죄 인정한 거야. 알겠어요?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다가 취하한 걸로 알아요. 이제 확정됐습니다. 알았어요? 확정됐는데 그 변호사분이 이제 중개업을 그만둘까 계속 할까? 이제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뭐 하잖아요? 뭐 하는데 하는 방법으로 또 있어. 상황을 조사해봤더만 법인 분리를 했더만. 법인 분리. 회사를 두 개로 쪼갰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회사가 두 개 생겼잖아? 근데 옛날에 한 회사였잖아? 그 한 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야. 그 한 회사의 대표가 변호사였거든? 근데 이제 법인을 두 개로 쪼개가. 한 회사는 대표가 변호사. 한 회사는 뭐? 대표가 공인중개사. 어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왔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법인을 설립해가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개법인에서 중개를 하마.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 작성은 어느 법인에 와가? 분리된 법인에 와가 변호사 입회하에 알겠어요? 계약서 자문을 작성할 때 자문을 해줘. 변호사는 중개 보조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별도의 회사다니까요. 회사가 다른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잘 모르시는 감이네. 자, 사무실 일이 한 개가 있어. 이 안에 회사가 한 개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어요?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다?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법적으로는 뭐다? 별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거잖아. 그게 편법이에요. 그러세요. 그런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논리대로라면 변호사도 알겠어요.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등록하려고 하면 등록 기준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 제일 밑에 줄 읽어봐. 제일 밑에 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은 적용받는다 이 소리잖아. 알겠지? 그 등록 기준 갖춰가 등록까지 하면은 적법하게 부동산 중개업해도 된다,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우리가 등록 기준 공부할 때 대표자는 누구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걷겠잖아? 그러면 임원 전원이 다 공인중개사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변호사, 이제 자격증 딴 사람을 갖다가 대표자와 3분의 1 이상의 임원으로 뭐 선임하기만 하면은 법인 설립회가 중개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런 편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됐고 밑에 표 있죠? 이 표는 특수법인과 관련된 표니까 일단 별표 표시는 해놔놓고 그러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씩 참고해서 봅니다. 그러세요. 뒷페이지에 28페이지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해놨는데 자격증 취득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로서 중개 업무도 수행하고 무슨 업무도 보조하고 중개 업무도 보조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기 동그라미 쳐줘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점, 그 점 주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임원으로서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마찬가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임원의 신분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뿐이. 그래서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법인은 다 회사거든. 회사니까 알겠어요. 임원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임원 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 맞다라는 소리야. 근데 임원의 신분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에 소속되어가 중개업무는 수행한다 뭐한다 보조하는 일만 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순간 중개보조원은 되고 싶어도 된다 못 된다? 못 됩니다. 알겠습니까? 못 됩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중개보조원이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취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알겠어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땄다 소리를 갖다가 숨겼어. 말도 안 꺼냈어. 누구한테? 소장님한테. 그럼 소장님이 여러분들이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아나 모르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겼는데 그러면 소장님은 무슨 신분으로 고용신고할 거다?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할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실제 자격증 갖고 있나?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중개보조원이다. 소속 공인중개사다. 중개보조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맞잖아. 알겠어요? 그게 소속 공인중개사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고용신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해버리는 바람에 무슨 업무는 수행 못한다. 중개업무는 수행 못한다. 이렇게 제한해버려. 알겠어요? 이렇게 제한하는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 자격증 가진 사람을 중개보조원으로 굳이 신고할 이유 있나? 없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고하면 되지. 알겠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인들이 자격증 가진 걸 숨기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 리가 있나? 자격증 얼마나 자랑스럽게 땄는데 그걸 숨기겠노 싶었죠? 그런데 자격증 딴 사람, 자격증 가지고 이제 취직하러 가잖아? 소장님에 따라서는 취직 안 시켜줘요. 알겠어요? 자격증이 없다 해야 취직시켜주는 경우가 있거든. 자격증 딴 사람을 취직시켜줬으면 이것도 일같이 놓으면 독립해가 또 사무소 차려볼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취직하러 갈 때 우리가 자격증 땄는데도 불구하고 감추는 경우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감추니까 중개보조원 신고밖에 더 들어가겠나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중개업무는 수행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자, 오늘은 요 용어 정의를 다 끝냈습니다. 용어 정의를. 그 다음 시간에는 중개대상물의 범위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도로 넘어갑니다. 5번 과정은 조금 더 속도를 붙일 테니까 잘 집중해 따라와요. 알겠습니까? 자, 마칩시다.